시간에는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기타 거래에 대한 분계 연습을 하는데 역시 뒷부분에 가서는 기타 거래가 만만치 않아요. 전부 다. 자, 28번 10월 28일이고요. 안동 상사에 대여한 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25만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면 차변의 보통예금입니다. 자, 먼저 입력해 볼까요? 10월 28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3번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입니다.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 자, 차변 금액은 얼마가 입금됐어요? 525만원이죠. 525만원. 자, 이제 대변을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의 계정 과목이 두 개예요. 네. 500만원은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 또 25만원은 수익 발생, 이자 수익이 됩니다. 자, 대변의 단기 대여금 114번이고요. 거래처는 안동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이라고 그랬죠.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안동 코드로 102번 500만원 자산 감소되었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 발생입니다. 이자 수익 901번 수익 발생. 방향키로 가셔서 25만원 수익 발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다음에 29일 거 보겠습니다. 29번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1000만원을 해지하고. 자, 정기예금 해지할 때 이게 회계 처리가 꽤 복잡해요. 정기예금 해지할 때 회계 처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정기예금 1000만원을 해지하고 예금의 원금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천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자, 일단 보통예금은 확실하게 정해놓읍시다.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은 1000만원 하고, 원천징수 당한 거 뺀 이자 25만 3,800원 하고 이거 더해서 보통예금 차변에 적으면 되겠네요. 자, 이자는 원래 3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수익 발생은 30만원. 대변에 적으면 되겠네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요, 이 세금 빼기 전이에요. 그게 이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30만원. 법인세, 지방소득세 4,200원. 이 두 개를 법인세 42,000원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4,200원을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이거 자산이에요. 원천징수를 당하면 자산 증가. 정리 다 됐어요. 그러니까 차변이 일단 정리 다 차변 정리는 보통예금이 여기 수령액이니까 요게 지금 보통예금으로 가는 거고요. 세금은 선납세금이에요. 자, 우선 차변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는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날 차변부터 먼저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으로 개조하는 그 서울은행이고요. 얼마가 입금됐냐면은 1000만원에다가 253,000원 800원 이 10253 800원이 들어와요. 10253 800원 10253 8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된 거예요. 그 정기예금 원금 1000만원에다가 이자에서 세금 뺀 253,800원. 자, 이제 차변은 됐고 대변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대변에 우선 정기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죠. 이제 통장이 해지됐으니까 대변에 정기예금. 정기예금의 은행은 어디 것이냐? 서울은행 거 정기예금이네요. 예. 서울은행 정기예금 9860거. 보통으로 하면 안 돼요. 정기예금은 거래처가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1000만원입니다. 원금이죠. 1000만원. 자, 그리고 우리가 대변에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예. 이자 수익 901번 이자 수익 방향키로 가셔서 이자 수익은 30만원 이자 전체가 이자 수익인 거예요. 이자 수익. 자, 차변에 세금을 뭘로 처리해요? 선납세금 자산 처리해요. 선납세금 방향키로 가셔서 얼마냐 하면은 선납세금을 법인세하고 지방법인세를 다 더해보세요. 법인세 42,000원에다가 법인세 지방소득세 4,200원 46,200원이죠. 예, 46,200원을 우리가 세금으로 징수당한 거예요. 46,200원이 자산이 돼요. 금괴 끝났어요. 아, 네, 세금을 내는데 왜 자산이냐? 결산 때 저게 비용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에서 일반 결산 수동 결산 사항 중에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걸 자산 처리하느냐? 여러분, 법인이 내는 세금은요, 결산이 끝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해서 내년 3월 달에 법인세는 매년 3월에 한 번에 내요. 한 번에. 그때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한꺼번에 법인세 세율 딱 적용해가지고 납부세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법인세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뭐예요? 법인이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정기예금을 했는데 거기서 법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법인이 이자소득 발생하니까 은행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 같으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요. 근데 법인이 벌어들인 이자소득도 법인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해요. 그래서 법인세와 지금 지방법인세라고 했죠. 법인이 벌어들인 세금은 법인세예요. 그런데 법인세는 원래 언제 내는 거예요? 결산 끝나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결정이 되는데 미리 냈다 이거 미리. 그래서 선납세금입니다. 세금을 미리 낸 것은 자산이에요. 그랬다가 결산 때 이걸 법인세로 다 돌려요. 비용 처리합니다. 자, 법인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처럼 예금을 해가지고 예금이 만기가 되어서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했다. 이때 선납세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자, 이런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만기돼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 법인세를. 두 번째는요. 자, 매년 3월에 법인세가 확정이 되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 4, 5, 6, 7, 8, 9월이 되면 법인세 중간에 좀 내달라 해서 중간 예정 납부, 중간 예납이라고 그래요. 작년에 이 법인이 법인세 신고할 때 법인세 확정액이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법인세를 확정 신고했더라. 그러면 절반 6개월로 딱 쪼개보면 500만 원 정도 되지요. 500만 원을 중간에 한번 내달라고 중간 예납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고지 납부인데 법인세 중간 예납도 뭐예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미리 좀 내려는 거예요. 미리. 한꺼번에 3월 달에 1년치 세금을 내려면 벅차니까 중간에 한번 내놓고 나중에 3월에 확정해가지고 나머지 세금만 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 중간 예납도 이렇게 처리합니다. 만약에 500만 원이 중간 예납이다. 그러면 차변에 선납세금 500 보통예금에서 이체에 납부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500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개다. 네. 그럼 혹시 이 선납세금이 그 손익계산서에 있는 법인세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죠. 왜냐, 회기 중에는 자산 처리했다가 나중에 손익계산서로 나중에 가잖아요. 결산 때. 그게 법인세가? 예, 법인세 비용. 예. 그런데 그 법인세, 결산할 때 법인세 비용도 나중에 세무조정에서 3월 달에는 납부하는 법인세 비용하고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결산할 때 법인세는 일단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법인세를 일단 계산하고 또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는 것을 3월 달에 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법인세는 또 달라집니다. 자, 법인이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세금이고 또 법인세 중간 예정 납부를 하면 그것도 선납세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예, 세금을 냈는데 왜 이게 자산일까? 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예, 자산입니다. 자, 다음에 10월 30일 거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자, 10월 달에 보험에 가입했으면요. 10월 30일부터 보험 기간이 내년 10월 30일까지인가? 10월 29일까지인가요? 아. 네, 10월 29일까지요? 내년. 네. 10월 말에 했으니까. 보험기간이 이제 1년이니까. 네. 자, 그러면 단기에 해당되는 것은 2달밖에 안 돼요. 2개월. 차기에 해당되는 게 10개월입니다. 10달. 자, 우리가 10월쯤에 보험 가입할 때 이게 대부분이 다 차기에 해당되는 보험료네. 그런 의도에서 자산 처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보험 가입 기간이 뭐 10월이 됐든 1월이 됐든 문제에서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이 기간하고 기간 계산할 것이 없어요. 기간 계산하지 마시고 무조건 자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을 자산 처리하라고 할 때 개정과목은 뭐냐?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원래는 선급 비용은
10달만 선급비용이에요. 10개월치만. 네, 아까 11월, 12월은 단기 거고, 그 다음에 10개월은 차기 거였습니다. 우리가 결산할 때 미경과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자산 처리하고 대변에서 보험료로 빼주는 결산 수정분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회사는 지급할 때 아예 자산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달치를 비용 처리하는 수정분계를 12월 31일 날 하게 됩니다. 2달치만 비용 처리하는 거. 자, 아무튼 이거는 결산분계가 아니고 10월 30일 날 보험료 1년분 150만원을 지급했고요. 전부 자산 처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정 과목은 선납세금 또는 죄송합니다. 선납세금이 아니라 선급비용 아니면 선급보험료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자, 10월 30일 입력하시고 차변에 선급비용 선급으로 검색해 보세요. 예, 그러면 선급보험료는 없고 선급비용이 있죠. 요거 쓰면 됩니다. 선급비용 자산입니다. 방향키로 가셔가지고 선급비용의 차변 금액이 얼마예요? 150이죠? 4번 배변의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군요. 101번 현금 가서 150만원 이렇게 하시면 자산증거 현대화재에 가입했으면 선급비용도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으면 현대 없네요. 실무 같으면 현대화재 이렇게 입력을 해 두시면 되고요. 선급비용은 거래처가 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코드 걸어주면 좋아요. 현대 없죠? 현대화재 화재 없습니다. 현대화재 코드 없이 입력을 해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코드, 거래처 코드 뭐 등록해서 하라는 말 없으니까. 자, 여러분 비용을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비용이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비용인데 자산 처리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급비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0월 31일 문제 볼까요?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서 9월 5일 날 지급한 공사 착수대금을 제외한 공사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여러분 공사 완공되잖아요. 이거 복잡해요. 공사 완공 시에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월 31일 날 준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말은 건물이 이 창고가 준공 검사가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9월 5일 날 우리가 착수금으로 얼마인가를 지급했고요.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요 잔금만 회계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9월 5일 날 착수금을 얼마를 뭘로 처리했는가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가셔서 9월 5일 거 한번 볼까요? 네, 9월 5일 날 창고 건물 신축 공사 대금 1,0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고서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켜서 주고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놔뒀죠. 여러분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계정입니다. 이 임시계정은 어느 때 소멸이 되어야 되느냐면 완공 때 소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공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말을 안 해도 건물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면은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대체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며칠 날 9월 6일, 5일 날 착수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라고 했죠. 이거 조회해가지고 처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차변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이 되면 대변으로 가서 없어져야 되고 그 대신 차변에 건물로 오면 됩니다. 근데 건물이 1,000만 원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2천만 원 주는 것까지 함께 더해져서 3천만 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날짜를 10월 31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 건물 3번 차변 건물이 3천만 원이 돼야 돼. 30 플러스. 그리고 4번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소멸돼야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 건설로 검색하면 214번 있죠. 1,000만 원 소멸되고 또 잔금 우리 2천만 원은 오늘 뭘로 지급했어요?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죠. 그래서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 보통이 됩니다. 금액은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건물이 완공됐다 그러면 그 잔금 주는 것만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착수금이나 중도금 준 거 찾아가지고 전부 다 건물로 대체시켜야 돼요. (10월 31일) 것도 32번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창고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거 공채 사는 거 이거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지금 381페이지에 많이 있어요. 공채, 여러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이 공채입니다. 대금 30만 원에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공채는 이게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요 취득하면요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잡아야 돼요. 공정가치가 뭐예요? 시가. 예. 이 공채를 시장에서 산다면 26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건물에 이제 그 등록을 하면서 공채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 공채를 이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액면 금액 그대로 사게 됐다 이거 30만 원. 그러니까 액면 금액 그대로 사게 되니까 시가보다 얼마를 더 줬어요? 4만 원을 더 많이 지급했죠. 여러분 유가증권은 시장 거래가격 공정가치로 취득원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매매증권으로 회사가 회계 처리한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공채 곧 팔을 거다 이거. 1년 안에 처분할 계획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은 26만 원이에요. 아니야, 그렇죠, 26만 원.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26만. 그러면 4만 원은 뭘로 기록한다? 자, 우리가 단순히 이 채권에 투자를 하려고 했다면 26만 원에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건물을 등록하는 바람에 이걸 액면금액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4만 원은 취득 관련 비용이에요. 이 4만 원은 이 건물의 취득 관련 비용. 그래서 4만 원은 건물이에요. 차별의 건물. 여러분,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그래서 취득세 포함시켰죠? 등록세가 있으면 등록세도 포함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공채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공채를 액면가로 샀을 때 그 당시 공정가치, 시가보다 비싸게 샀으면 그 비싼 부분은 차액은 취득원가예요. 이제 정리됐죠? 그러면 차변이 단기 매매증권이 26만 원이 돼야 되고 건물이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대변은 현금이죠.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네, 복잡합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분개해야 됩니다. 자, 10월 31일로 다시 가셔서 자, 차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7번 방향키로 가셔서 26만원. 또 차변의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다. 4만원. 대변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01번 현금 30만원 되겠군요. 네, 이렇게 해놓으십니다. 네, 이 문제도요 1년에 시험이 6번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6번 중에 한두 번은 나옵니다. 6번 중에 한두 번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33번. 이것도 10월 31일 거래인데,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증자, 법인의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자본금을 늘린다 이 말이에요. 증자. 증자에는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는 뭐냐? 돈 받고 증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를 새로 모집하는 거예요.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그게 유상증자고, 무상증자는 뭐냐? 주식을 회사가 발행해가지고 기존의 주주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예. 주식 대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그게 무상증자. 자, 지금 유상증자니까 돈이 들어와요. 자, 우리 법인이 그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가장 이상적인 게 바로 법인의 증자입니다. 예,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10월 31일 날 이런 결의를 했어요. 결의한 게 아니라 과거에 결의해가지고 과거에 결의하였으며, 과거에 결의해서 오늘 벌써 발행을 했네요.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 차변에 오는 거죠.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원의 수수료 등은 차관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려면은 주식 증권회사 이런 데를 통해서 하니까 거기에서 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죠. 그래서 200만원 떼고 증권회사에서 200만원 뺀 나머지가 보통예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을까요? 5,000주를 발행했는데 발행 금액이 한 주당 12,000원.
발행 금액이 12,000원. 그럼 보통 예금이 얼마 들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5,000주 곱하기 12,000원에 발행했습니다. 6천만 원인데 200이 수수료니까 5,800만 원 되겠네요. 자, 보통 예금 차변이죠? 5,800만 원 메모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면은 액면 금액으로 처리하는 회계가 있어요. 자본금. 액면 금액은 발행하는 회사가 자본금 처리할 때 액면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5,000주 곱하기 한 주당 10,000원이 액면 금액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5,000만 원. 자, 아까 차변에 5,800이었죠. 차변의 보통 예금이 5,800.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은 5,000이에요. 그럼 이 800만 원이 뭐냐? 대변의 800만 원은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익을 받습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법인이 이익을 보는 것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자본잉여금 안에 어떤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그렇다고 이것이 이익은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이익이지만 회계상으로 개정 처리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수익 발생이 아니라 자본 증가예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자본 개정 과목 분류가 쉽지 않죠. 자본을 우선 5가지로 나누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로 쫙 벌려놓고, 그 다음에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번에 나오는 주식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의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 이런 것들이 자본잉여금인데, 자본잉여금에 들어오는 개정 과목들은 전부 다 내용이 뭐냐면은 주주하고 법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이 이익 본 것들이에요. 지금도 왜 이익이 되느냐? 주주에게 그 사람의 권한은 10,000원어치 권한을 주면서, 지분은 10,000원 지분을 주면서 돈은 12,000원, 한 주당 12,000원, 주식 하나당 2,000원씩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이익 본 거죠. 그것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 이것은 자본잉여금 안에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왜 저거 이 얘기는 안 할까? 수수료 200만 원. 선생님, 아직 수수료는 왜 회계 처리 안 하죠? 주식을 발행할 때 수수료는 비용 처리를 안 합니다. 이미 여기에 반영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이 수수료가 없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이 되고, 보통예금 자산 증가는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 수수료를 아예 회계에서 빼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냐면, 주식 발행 비용은 저 수수료를 포함해서 뭐 인쇄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인쇄비, 이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주식 발행 비용이라고 해요. 주식 발행 비용은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빼주고, 반대로 주식을 액면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때 개정 과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는 여러분이 개정 과목 외울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서 외웠어야 돼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 개정 과목.
자본 조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서 발생하는데 자본이 감소하게 돼요. 차변이니까 자본 감소. 거기에는 더해집니다. 자, 정리하면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시키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수수료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유상증자에 관한 것도요. 1년에 시험이 6번 있잖아요. 이것도 한 2번, 6번 중에서 4번은 이런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2번은 나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여러분들 시험 볼서 선생님 이번 시험 어려웠어요. 아, 띄엄띄엄 나오는 문제가 이번에 나왔구나. 예. 평소에 많이 안 만나본 문제가 눈에 띄면 그게 그 회차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요거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저는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31일 전표 또 하나 넣습니다. 자, 차변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그 서울은행 있죠. 서울은행. 보통으로 얼마가 들어왔느냐? 서울은행 보통으로 5,800만원 들어왔죠? 자,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계산하세요. 그래서 5천만원. 또 대변에 주식발행 초과금. 주식발행 초과금 341번이죠. 800만원. 이렇게 해서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자산 증가가 5,800이고요. 대변은 두 개가 다 자본 증가입니다. 네, 두 개가 다 자본 증가. 자본 증가 5,800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은 자본금이 5천만원 증가해 있고 주발초가 800만원 증가해 있을 거예요. 네. 합계자력 시산표 10월 31일자로 가보면 자본은 부채 밑에 있죠. 자본금이 자본금이 5천만원 별도로 증가. 원래 5억이었는데 이제 5천만원 이번에 증가한 거예요. 주발초가 하나 생겼겠죠. 주식발행 초과금 800만원. 전부 자본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본금도 자본, 주식발행 초과금도 자본입니다. 네, 10월 31일 거. 네, 여기까지군요. 자, 기타 거래의 끝부분에서 말이죠. 상당히 복잡한 분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끝부분에 있는 것들. 시험에 매 회차마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띄엄띄엄 나오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이니까 요거를 잘 정리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는 수수료라는 게 네,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예. 아예 차감해서 초과금을 예, 초과금에서 빼버리고 만약에 할인 발행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념값은 나올 거예요. 거기에는 더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할 때 회계 처리 기억나시나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할 때 수수료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수료 비용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는 빼주고 수수료를 빼버리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났을 때는 그 손실에다가는 가산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 케이스하고 같습니다. 하여튼 주식 발행할 때 그 수수료는 절대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예, 수수료 개정 과목을 비용 처리할 생각을 아예 안 하셔야 돼요.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끔 회계 처리를 하셔라.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뒤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다 보면 우리가 지금 381페이지에서 정리했던 이 분계가 한 번씩은 최소한 더 나올 거예요. 그때 또 한번 여러분이 이것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씩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뒤에서 또 문제 풀면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